자, 여러분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안내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유튜브로 이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이 40분인데 선생님 유튜브로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조회수가 평균 영상 들은 시간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솔직히 저는 50%만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0%가 아니라 한 10% 정도가 10%? 그래서 41분부터 40분까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평균 들은 시간이 8분 정도?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아예 안 들었거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필기를 뺏겨 쓰려고 부분 조금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1인당 평균 8분 정도 들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40분을 다 안 들었더라도 솔직히 절반이라도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게 필기를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이 교과서와 이 노트북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필기를 계속 할 건데, 이 필기를 하다가 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필기를 안 하고 말로 불러줄 거예요. 이 음성으로 불러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 적어야 그게 과제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도 받아 쓰되 거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음성으로 말하는, 선생님 음성으로 지금부터 이거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안내를 할 테니까 그걸 꼭 받아 적으시고, 그게 적혀 있어야 과제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단원을 배우고 이제 1-2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1-2단원은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인데, 저번 시간에 경제 문제는 왜 생긴다고 했었죠? 경제 문제는 왜 생기나? 바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생기죠. 그럼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생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의 토론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과 함께 활동에 따른 수익이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그룹은 모든 구성원이 개별 활동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수익을 나누자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은 개별 활동에 따라 수익을 나누자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상여금에 따라 나누자고 하고 있고, 동일한 돈을 어떻게 나눌지 각각 방식이 다 다르죠. 각 그룹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 음성으로 지금 말을 할 건데, 이걸 여러분들 필기에 꼭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먼저 A그룹은 특정 구성원에게 수익이 편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자, 다시 A그룹은 특정 구성원에게 수익이 편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가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단체 활동에 참여하려고는 하겠지만 개인이 그룹을 대표하는 활동이나 개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게 단점입니다. 단점 다시. 단체 활동에는 참여하려고 하겠지만 개인이 그룹을 대표하는 활동이나 개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럼 B그룹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B그룹의 장점은 개인 활동에 따라 수익 분배가 차이가 나게 되므로 개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 다음 단점, 그룹 구성원 간 소득 격차가 발생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다. C그룹의 장점, 구성원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 것이고 개인 활동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해 개별 활동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단점은
그룹 구성원 중 그룹을 대표하는 활동이나 개인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이 B그룹에 비해 활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단점입니다. 자, 계속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제 해결 방식으로서의 경제체제. 희소성 때문에 모든 사회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누굴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경제문제에 직면하여 경제주체는 이러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만약 어떤 사회에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모든 사회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나 방식이 있는데 이를 경제체제라고 한다. 자, 중요한 거 경제체제라고 하고 이 경제체제가 뭐냐? 모든 사회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나 방식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제도나 방식은 옛날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주로 족장님들한테 족장이나 부족장들한테 가서 부족장이 이렇게 있고 뭔가 부족원들이 이렇게 막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 부족장이 혹은 이제 제사장이라고도 하죠.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했었고 그 다음 넘어오면 법이 생기면서 이런 경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계속 바뀌었죠. 이것 역시 경제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의 경제체제지. 다시 말해 경제체제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체제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다음, 경제체제는 그 사회의 문화나 사회적 상황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체제는 국가나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경제체제는 국가나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 다음으로 경제체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전통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혼합경제체제로 구분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더하는 것이 바로 혼합경제체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먼저 전통경제체제에서는 대부분의 경제 문제를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해결하고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국가가 직접 계획하고 명령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한편으로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시장 가격에 기초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혼합경제체제에서는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의 특성이 함께 나타난다. 이것의 장점과 이것의 장점을 다 섞어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뭘까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의 소유를 보장한다고 하고 있고 사회경제체제에서는 생산수단을 국유 또는 공유를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라고 하고 있고 개인의 소유, 즉 사유라고 하죠. 사유재산 할 때 그게 사유입니다. 국유 또는 공유, 국유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사유와 국유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나라 일단 생산수단이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뭐 논이나 밭이 생산수단이었고 그 다음 시대가 발전하면서 공장, 지금은 이제 다양하죠. 뭔가 한국전력도 한전도 생산수단이고 우리가 흔히 쓰는 삼성전자도 생산수단이고 여러가지 생산수단 등등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주체고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은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공장, 연구소 그런 것들이 생산수단이 되겠죠. 먼저 사유면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로 돌리고 있습니다. 삼성 개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혼합경제체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국전력은 국유로 해당되고 만약에 이 모든 것이 국유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국가 재산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분배의 형평성,
분식 회계 이런 식으로 비리나 횡령 등은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발전이 없겠죠. 왜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개인 재산, 사유 재산을 쌓으려고 한 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목적인데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열심히 회사를 발전시키려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반면에 사유 재산을 하게 돼버리면 발전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횡령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가야 되고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본 것입니다. 자, 저번 시간엔 우리 이만큼 배웠었죠. 욕구보다 자원이 많을 때 희소성이 생긴다.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되면 이게 욕구보다 자원이 많은 경우에 뭐가 생긴다고 했죠? 희소성이 없어져서 무상재가 발생한다. 그럼 희소성이 있으면 경제재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 문제 해결하는 원칙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굴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있고 이걸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한 제도나 방식을 말하고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두 개 합친 게 혼합경제체제.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경제체제입니다. 자, 전통경제체제. 장단점 먼저 불러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음성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이거 받아 쓰세요, 여러분. 먼저 장점. 선택에 따른 고민이 다른 경제체제에 비해 적다. 선택에 따르는 고민이 다른 경제체제보다 적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된다.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된다. 사회 발전을 위한 합리적 노력이 줄어든다. 사회 발전을 위한 합리적 노력이 줄어든다. 이거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경제체제는 아프리카 남부의 칼라하리 사막에 거주한 산족은 사냥할 때 멧돼지나 기린과 같이 큰 동물을 만나면 독화살로 상처를 입힌 뒤 오랫동안 추격하여 잡는다. 이들은 자신이 음식물을 먹으면 동물이 힘을 내어 멀리 도망간다고 믿기 때문에 동물을 추격하는 동안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냥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여도에 상관없이 기여도를 상관 쓰지 않고 잡은 사냥물을 모든 구성원이 균등하게 놔둔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 상관없이 균등하게 나눕니다. 이는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이다. 관습. 이처럼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과 관습에 따라 경제문제 해결하는 체제가 뭐죠? 전통경제체제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과 관습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 옳고 그름이 아닌 전통과 관습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 이게 바로 전통경제체제입니다. 전통경제체제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어떻게 생산할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지 등의 경제문제를 전통과 관습에 따라 해결합니다. 또 나오죠. 여러 번 나온다는 거 여러분 뭐라고 했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외우거나 혹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구성원들은 이러한 해결 방식에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장점으로 다른 경제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전통경제체제에서는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고 전통계승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을 위한 합리적 노력이 소홀히 됩니다. 그래서 사회 발전이 소홀히 된다. 그래서 이게 망한 이유죠.
만약 전통 경제 체제가 정말 우수하고 합리적인 경제 체제였다면 어쩌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 발전을 전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없어지고 그 다음으로 계획 경제 체제로 들어옵니다. 논외로 말씀드리면 여기 산족이 사냥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이 산족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입니다. 그냥 상식으로 알아가면 좋을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통경제체제는 문제를 전통과 관습에 따라 해결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 그 다음 계획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는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로 명령경제체제란 말로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술형 문제에 계획경제체제가 정답이면 명령경제체제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계획경제체제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걸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여러분.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정부가 생산수단의 대부분을 소유한 채 경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는 계획경제체제가 생산수단을 국유 또는 공유하는 사회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까 말한 위에 여기 있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산수단을 국유 또는 공유하기 때문에. 계획경제체제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어떻게 생산할지, 또 누굴 위하여 생산할지, 생산의 3원칙이죠. 등의 경제 문제를 정부가 해결한다. 아까는 어떻게 해결했었죠? 전통과 관습에 따라 해결한다고 했는데 여기선 정부가 해결한다고 합니다. 전통에 따라 해결하다가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거죠. 정부가 결정하는 사람, 결정 주체. 정부가 결정하여 국민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장점이 되겠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받아 적으십시오. 제 음성으로 안 나는 거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계획경제체제 장점과 단점 이거 쓰지 않겠습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장점, 국가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국가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원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편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자원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편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으로 이것도 역시 두 가지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기 어렵다. 경제활동 참여 동기나 유인이 떨어진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경제활동 참여 동기와 유인이 약해진다. 이거 두 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자원의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편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나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계획경제체제는 적어도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농경시대까지는 먹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사이클이 아주 단순했으니까요. 농사를 짓는다, 재배를 한다, 먹는다, 쌀은 세금으로 어느 정도 낸다. 이런 다양했지만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서비스업도 생기고 공장도 생기고 점점점 사회가 분화되고 특화되면서 이런 계획경제 체제만으로는 사회 발전을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무너지고 그 다음으로 시장경제 체제가 넘어간 것이죠. 아무튼 또한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제한되면서 경제 주체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동기나 유인이 약해진다. 그렇죠. 개인의 소유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재산을 많이 쌓아서 부자가 돼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곳을 먹어야 되는데 개인의 소유가 제한되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나라가 내가 좋진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도 점점 대충 일을 하고 일할 의욕이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의성과 자발성. 요즘은 자유로운 사회고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자발성이 사람들이 뭔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나가서 농사 지어라, 농사 못 지으면 때리고 욕하고 곤장 맞고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일하기 싫어도 괜찮다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발성이 떨어지면 그 사회는 끝입니다. 그 창의성, 요즘 점점 다원화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창의성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전 세계가 계속 계획경제체제를 지향했다면 아마 창의성이 떨어져서 스마트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산수단의 의미가 나오네요. 생산수단의 의미는 생산 과정에서 노동의 대상이나 도구가 되는 모든 생산 요소를 말합니다. 노동의 대상이나 도구가 되는 모든 것들, 지하 자원, 토지, 건물, 교통, 통신수단. 그러면 대리운전 기사님한테는 생산수단으로 자동차와 휴대폰이 되겠죠. 이게 그분들의 생산수단이 되겠죠. 선생님한테 생산수단은 학교와 칠판과 분필과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생산수단이 되는 겁니다. 저도 교육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시장경제체제도 장단점 음성으로 안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필기한 게 적혀 있어야 과제물로 인정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장경제체제의 장점과 단점 불러주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인데 둘 중 하나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으로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 개인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아무래도 아까 자발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발성이 많아지면서 하나를 하려는데 두 개를 할 수 있고 점점 노력해서 세 개까지 할 수 있는 자발성이 길러져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단점으로는 빈부격차 및 환경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빈부격차 및 환경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공동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과서 보겠습니다. 시장경제체제. 가게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 문제가 시장 가격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시장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라고 말한다. 시장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사유를 기본으로 하는, 자, 여기서 사유, 개인의 소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장경제체제의 핵심입니다. 이게 개인의 소유. 사유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경제체제에서 가게와 기업은 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한다.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한다. 이건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에 첫 번째 줄에 밑줄을 못 그었는데 시장 가격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경제체제. 아까 위에 결정을 누가 한다고 했었죠. 이거는 전통적으로 전통에 따라 결정을 하고 정부가 결정하고, 이거는 무려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전통 경제체제에선 전통과 관습에 따라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정부에 따라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자율에 맡겨서 해결을 합니다. 즉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게와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므로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죠. 아까 말한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가운데 최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 덕분에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게 자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은 1시간에 시계를 100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1시간에 50개밖에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 역시 50개에 대한 급여만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100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0개만 무조건 만들겠죠. 왜냐하면 50개를 더 만들어봤자 이 50개를 만들고 난 금액을 이 사람이 못 가져가고 국가 소유가 된다. 이게 뭐죠? 계획경제 체제죠. 그럼 공장이 아니라 장사로 칩시다. 장사로. 이 장사꾼은 1시간에 1,000만원치에 100개를 팔아서 1,0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월급은 오로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월급쟁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1,000만원 100개를 팔아서 1,000만원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20개만 팔아서 200만원만 벌겠습니다. 이걸 벌겠죠. 이 시간에 차라리 에너지를 아껴서 나중에 취미생활 하겠죠. 이 사람은 굳이 1,000만원을 벌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800만원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일 것이니까. 근데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이제 1,000만원을 벌면 1,000만원이 장사꾼의 돈이 되는 거고 2,000만원, 2억을 벌면 버는 대로 능력에 따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장사꾼은 미친 듯이 일을 해서 창의성도 발휘하고 자발성도 발휘해서 점점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서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고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경제적 배경, 교육 수준 등의 차이로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이게 단점이 되겠죠. 단점은 특별히 다른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경제적 배경과 교육 수준 등의 차이로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또한 경제 주체가 지나치게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지금 특히나 심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구성원 간의 충돌을 일으키거나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동체 이익을 침해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공공의 이익, 줄여서 공익이라고 부릅니다. 공익을 해할 수가 있다. 해친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분명 본인한테는 나는 자유롭게 선택한 자유로운 선택인데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 쉽게 말해서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겠죠.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는 여러분 어디서 피워야 되죠? 물론 여러분들은 담배를 피시면 안 됩니다. 담배를 피시면 안 되고 성인이 돼서도 담배는 가급적 안 폈으면 좋겠습니다.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그러나 굳이 담배를 필 수밖에 없다면 내가 이미 흡연 잘하면 길에서 담배를 피울 것이 아니라 정해진 흡연구역에서 피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지금 경남대파트로 내려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아저씨들이 길에서 담배 피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그건 엄연히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경범죄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 근데 그 사람은 담배 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마약이나 그런 불법 약품이 아니라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냥 기호식품 내가 먹고 싶어 해서 남들이 음료수만 마시듯이 난 담배를 피는데 근데 지나가는 행인들의 건강을 해치고 특히 아이들의 안 그래도 무학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여기 고등학교도 있는데 학교가 많은 곳에서 피면 아이들한테는 더 담배 연기가 치명적이죠. 아무튼 국민의 공중보건을 해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담배 피는 거는 자유로운 경제행위였지만 담배를 사서 피기 때문에 경제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담배 핀 행위가 공익을 해친다. 이런 경우 이건 작은 경우가 해당되고 더 큰 경우는 이제 공장을 짓고 그런 게 해당되겠죠. 그 다음 오늘날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각 국가 상황에 맞는 형태로 혼합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혼합경제체제가 뭔지는 여기서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선 답 한번 넣어볼까요? 전통경제체제, 전통과 무엇에 따라 경제 문제 해결, 무엇이죠? 관습. 같은 말 아닙니다. 같은 말. 계획경제체제는 정부가 땡땡과 명령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정부가 계획과, 쉽죠? 정부가 계획과 명령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정부가 아니라 정부을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됐네요.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시장경제체제. 무엇을 통해 자율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시장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1단원을 배우고 있지만 2단원, 3단원을 가면서 이 시장 가격이라는 단어를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미리 친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의 뜻이 뭐죠, 여러분? 말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수업 때문에 웹캠 가격이 엄청 올랐죠. 웹캠 가격. 평소에 2만원에서 5만원 하던 게 20만원에서 30만원을 올렸는데 둘 중 뭐가 시장 가격일까요, 그러면? 1번 2만원에서 5만원 사이, 2번 20에서 30만원. 두 개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때도 시장 가격이었고 이때도 시장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아니라 이때 웹캠 5만원 하던 시대에 선생님이 웹캠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개당 30만원에 판다고 시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러면 이건 시장 가격이 될 수 없습니다. 거래가 되는 가격이 바로 시장 가격입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사고 싶은 가격, 팔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그 사고 싶은 가격과 팔고 싶은 가격이 만났을 때, 거래가 되었을 때의 가격이 바로 시장 가격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혼합경제체제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나온 게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끝판왕처럼 마지막에 등장한 게 바로 혼합경제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뭘 선택하고 있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혼합경제체제입니다. 옛날에야 뭐 전통, 뭐 계획, 시장 겹쳤지만 이거에서 실패하고 이거에서 실패하고 막 대공황 등등등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실패한 결과 지금은 혼합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혼합경제체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특성이 혼합된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실제 혼합의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자, 어떤 날 A 국가는 뭐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가 있는데 A 국가는 계획경제체제가 한 70%, 시장경제체제 30%, 얘는 뭐 한 50대 50, 누군가는 어떤 또 C 국가는 10대 90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얼마나 이걸 섞을지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실시했는데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뉴딜 정책을 했고 이때 대통령은 루스벨트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안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게 나중에 거시경제 때 중요하니까 한번 꼭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딜 정책을 실시한 이후 정부의 시장 개입이 본격화되었다. 이때 계획경제체제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겠죠. 오늘날 미국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정부는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즉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죠? 대부분은 자유 경쟁을 하되 부분적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고 조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역시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왜 언제부터 했을까요? 원래 미국은 시장경제 체제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대공황이라는 경제 침체에 엄청 큰 경제 공황을 느끼면서 뉴딜 정책을 실시했었고, 뉴딜 정책은 대표적인 계획경제 체제 사례입니다. 이 뉴딜 정책이라 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시장을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선 시장 경제 체제가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계획 경제 체제가 시장 경제 체제가 실패하는 부분을 얘가 메꿀 수 있구나. 이걸 느껴서 이거 두 개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합 경제 체제. 그 다음에 이에 반해 북유럽 국가들은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하고 조정하는 정도가 미국에 비해 더 큰 편이다. 미국이 아마 시장이 한 70, 30이었으면 그런 북유럽 국가는 이거보다는 뭐 30 이상으로 차지하고 70 이하로 떨어지겠죠. 북유럽에서는. 즉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복지, 교육, 환경, 노동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 대표적으로 북유럽 여러분 뭐가 유명하죠? 이케아 말고 바로 사회복지가 유명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상대적이고 더 많이 개입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복지가 강한 국가가 바로 북유럽인데요. 북유럽엔 뭐 스웨덴, 스위스, 줄라탄 뭐 이런 등등등 있는데 북유럽. 복지는 개인이 하는 건가요? 기업이 하는 건가요? 정부가 하는 건가요? 복지는 정부가 실시하는 거죠. 그럼 복지가 강하다는 것은 정부의 힘이 강하다. 정부가 힘이 강하고 개입을 많이 한다는 것은 계획경제 체제가 완전 계획경제 체제의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편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던 국가들도 점점 시장경제 체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죠. 중국은 70년대 이후 계획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개혁과 개방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 체제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완전 북한처럼 폐쇄 국가였는데 이제 이렇게 완전 딱 이 울타리 안에 있는데 미국에서 막 미사일 쏘고 달나라 여행 가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혼자 gat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이 문을 열고 시장을 개방해야 되겠다 해서 개방을 해서 우리가 편하게 샤오미도 살 수 있는 거고 중국 주식, 홍콩 주식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혼합경제 체제를 배워보았는데 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제일 중요한 게 혼합경제 체제인데 이 책에는 지금 혼합경제 체제가 이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원래 더 많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혼합경제 체제 이거는 다 같이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그리고 특징만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아까 뭐였죠? 80년대 대공황이 발생하고 미국이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의 한계를 체감하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 이 당시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애덤 스미스가 말했는데 이것도 역시 다음 시간에 배워볼 겁니다.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 하면은 이 물건의 가격이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너무 싸도 안 되는데 딱 적당한 가격은 시장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실패해서 정부가 나선 겁니다. 그 내용이고 이제 특징 이게 아마 이번 수업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장 경제적
요소와 계획 경제적 요소를 혼용하는 것, 혼용한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도 하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걸 하지 않는 나라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국가는 철저히 계획경제 체제죠. 아마 이거 100%라고 해도 무방할 99%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1%는 개성공단이 있기 때문에. 채택하고 국가가 추구한 목표에 따라 혼합의 정도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혼합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 미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북유럽은 엄연히 다르죠. 북유럽은 복지를 강조하고 있고 복지는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힘이 세야 돼서 미국보다 계획경제 체제가 더 강하고 미국은 원래 자유시장 기반이기 때문에 북유럽보다는 자유시장의 영향이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추구한 목표에 따라 혼합의 정도가 다르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